야담 이야기. 아무개가 산골 마을원이 되었습니다. 청렴하게 고을을 다스려 아무 물건도 취하지 않았지만 성품이 어리석고 졸렬해 일하는 것이 허술했습니다. 원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행랑이 비어 행장을 꾸릴 수 없어서 마음이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원은 평소 고을의 아전 아무개를 신임해 왔습니다. 그는 사람됨이 몹시 영리했고 또 자신을 발탁해준데 감동해 원에게 충성을 바치려 해왔습니다. 아전은 원이 공궁에 빠져 진퇴양난에 처한 것을 알고 속으로 심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비밀스레 말했습니다. 사또께선 청렴을 자처하고 가난을 고집하셨기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행장조차 갖추기 어려워진 것입지요. 소인이 정성을 다해 보답하고자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 꾀를 따르면 행장을 마련할 걱정을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살림도 넉넉하게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도리에만 맞는다면야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원의 말에 아전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무개 좌수가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실은 사또께서도 아실 겁니다. 오늘 밤 소인과 함께 시험 삼아 도둑질을 한번 해본다면 창금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이 크게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게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시키려 하느냐. 수령의 몸으로 어찌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 망령된 말일랑 다시는 하지 말거라. 내 놈의 죄는 태영감이로다. 아전이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이처럼 고집만 부리시면 공채 수백금을 어떻게 갚으려 하십니까? 행차 비용 5,60 꾸러미는 어디서 마련한단 말입니까? 또 댁에 돌아가시면 풍년이 들더라도 마님께서는 배가 고프다며 눈물을 흘리실 테고 겨울이 따뜻해도 아이들은 춥다고 울부짖을 겁니다. 집은 텅 비고 솥에는 먼지만 쌓일 것이니 그때가 되면 소인의 말이 생각나실 겁니다. 늦은 밤에 이를 도모할 테니 귀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말로 이른바 거슬러 취하고 순하게 받는 것이니 원컨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소서. 원이 가만히 앉아 그 말을 자세히 따져보니 점점 기회를 잡아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마침내 원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시험해 보도록 하세. 그런데 어떻게 입고 나갈까? 탄건에 발막을 신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는 게 좋겠지요. 원은 아무개 아전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갔습니다. 때는 이미 인경도 울린 뒤였습니다. 거리에 사람 소리가 드물어졌습니다. 달이 지고 안개가 자욱하니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사다리로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 한 창고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아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술창고로 잘못 들어왔네요. 그렇지만 평소 소인의 주량이 세서 이 좋은 술을 보니 입에 침이 흐릅니다. 피리부고사나 시험해 봅시다. 그러고는 원의 신 한 짝을 벗겨 술을 가득 담아서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원도 마다하지 못하고 억지로 다 마셨습니다. 아전은 연거푸 4-5번 신을 기울이더니 취한 척하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귀에 열이 오르면 노래 한 가락을 뽑곤 했으니 이게 제 장기가 되었지요. 오늘 맑은 흥이 마구 일어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께서 박자를 맞추며 한번 들어보세요. 원은 크게 놀라 손을 휘저으며 급히 중단시켰습니다. 아전은 듣지 않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삽살개가 문 앞에서 지저대니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장정 서너 명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어서 도둑이야 하고 외치며 나왔습니다. 아전은 이 틈에 빠져나와 물건으로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원도 빠져나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고 다급했지만 계책이 없어
수랑아리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횃불을 들어 비추어 보던 사람들이 도적이 술창고 안에 있다 고 외쳤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항아리 속 자라를 잡듯 손으로 원을 쉽게 잡아 가죽 자루에 넣고서 문 앞 버드나무 가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관가의 고발에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아저는 그 집 사당으로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고는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불을 끄려고 달려가니 좌수의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그는 99살 노인으로 절반은 귀신이 되어 후당에 바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전이 후당으로 몰래 들어가 그를 끌고 버드나무 아래 가죽 자루 쪽으로 갔습니다. 그 속에 노인을 대신 넣고는 원을 일으켜서 부축해 급히 도망쳤습니다. 원은 부모가 자기 다리를 2개만 만들어준 것을 원망하며 나는 듯이 뛰어 관아에 이르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 메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는 화를 억누를 수 없어 눈을 부릅뜨고 아전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세상에 원님이 어찌 도둑이 되고 또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술을 마시고 노래한단 말이냐. 아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의 교묘한 계책이 오늘에야 비로소 들어맞았습니다. 사또를 부대에서 꺼내드리고 좌수의 90살 먹은 늙은 아버지를 대신 밀어 넣었죠.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 도둑을 잡아와 옥에 가두도록 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좌수를 불러와 그 앞에서 부대를 풀고서 불효의 죄를 논하십시오. 좌수에게 칼을 씌워 엄하게 가두고 여차여차 하신다면 수천금은 가만히 앉아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은 과연 그 말에 따라 새벽같이 좌수를 불러와 아련하게 했습니다. 마루로 올라오게 해 자리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지난밤 자네 집에서 도둑을 잡았다 해 끌고 와 옥에 단단히 가둬놓았지. 지금 자네 앞에서 엄히 다스릴까 하네. 그러고는 사령을 시켜 자루를 끌고 와 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는 늙은 영감이었습니다. 영감은 하품하고 기지개를 켜며 가죽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좌수가 보니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놀랍고 황당하며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 엎드려 죄를 자백하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소인의 노부이옵니다. 집안 사람들이 잘못 잡아넣었으니 그 죄로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원은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한 듯 말했습니다. 너의 불효가 온 고을에 소문나 있다는 것을 내 익히 들었도다. 결국 무단히 강상의 죄를 범하였나니 용서하기 어렵다. 집장 사령을 불러 좌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곤장 20여 대를 치니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러고는 사형수에게만 씌우는 20근의 칼을 씌워 하옥시켰습니다. 좌수는 온갖 생각을 다 해봐도 인륜을 어긴 큰 죄를 진 터라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개 아전이 원과 가장 가깝다는 말을 듣고는 몰래 그를 불러 애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중죄에서 풀려나게만 해준다면 수천 금이라도 아끼지 않겠네. 좌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백금 200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아전은 짐짓 난색을 표하다가 한참 뒤에 못 이기는 척 응낙했습니다. 아전은 밤을 틈타 2,000금을 자기 집으로 운반하게 하고 나서 원에게 아뢰어 좌수를 관대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신관이 부임했습니다. 공당에서 인장을 인계할 때 이 아전을 남겨두면 일이 반드시 누설될 거야 라고 생각해 원은 신관에게 비밀리에 부탁했습니다. 아전 아무개는 간사하고 교활해 제멋대로 권세를 부림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자요. 내가 떠나고 나서 그 자를 반드시 죽여 온읍이 편안하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거듭 신신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신관은 구간이 틀림없이 본 바가 있어서
그런 부탁을 자기에게 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신관으로서 국안의 뜻을 어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신관은 다음 날 관할을 열자마자 암흑의 아전을 잡아오게 해 불문곡직하고 즉시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아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관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신관이 이러는 건 필시 국안이 그 일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나를 죽여 입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나도 포기할 순 없지. 내 목숨을 지킬 완벽한 꾀를 내야겠어. 신관을 보니 왼쪽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전이 크게 구슬픈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신국안 나리 교체 때 큰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국안 나리의 눈을 고쳐준 까닭에 제 목숨을 잃을 재앙을 가져왔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기술을 가졌길래 애꾸눈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얼른 말해보거라. 내 당장 너를 용서해 주겠다. 아전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젊은 시절 강호를 방랑할 때 한 이인을 만나 푸른 주머니에 비밀스러운 의술을 얻었죠. 그 뒤로 애꾸눈을 보면 제 손으로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신관은 크게 기뻐하며 결박한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올라오게 해 방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국안은 정말 사람도 아니네.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갚기는커녕 자네를 죽이려 했다니. 나 역시 한쪽 눈이 멀었네. 자네가 고쳐줄 수 있겠나. 아전은 신관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리의 병은 아주 쉽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나리께서 밤에 몰래 소인의 집으로 오시면 신비한 비법으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신관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날이 더디게 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또 한탄하다가 저녁이 되자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혼자 나갔습니다. 아전은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신관을 후당으로 맞이했는데 술잔과 상가지가 뒤섞여 있고 수륙진미의 안주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거나하게 취하자 신관이 물었습니다. 밤이 깊었도다. 의술을 시험해 볼까? 아전은 그냥 예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뒤 누런 암송아지 한 마리를 묶어와서는 좌석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신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물건을 어쩌려고 끌고 왔나? 이게 바로 신령한 기술이죠. 소와 한바탕 교전만 하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요. 신관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일어나려 하자 아전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안 나리가 소인을 죽이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신관은 반신반의하며 이를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거듭 독촉했습니다. 결국 신관은 눈을 고치는 일이 다급하고 또 술기운도 올라 잠방이 끈을 풀어헤치고 양무릎을 꿇고 앉아 아전의 말대로 했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일을 진행하니 송아지는 울부짖고 발길질하고 이빨로 물기도 했습니다. 신관이 간신히 일을 끝마치고 가는데 아전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전송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소인이 관하로 가서 뵙고 축하를 드릴 것이니 변변찮은 술 세 잔으로만 대접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신관이 동원에 들어와 촛불을 밝히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니 하룻밤 뜬 눈으로 지새워서인지 오른쪽 눈까지 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부끄럽기도 해 발빠른 종을 시켜 성화같이 가서 아전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전은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 코를 빼고 붉은 비단옷을 입혀서 천천히 끌고 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얼른 대문을 열어라. 사또날이 안방마님 행차이시다. 온 고을이 해괴하게 여기고 또 비웃었습니다. 추악한 소문이 낭자하니 신관은 부끄러워 내원으로 들어가서 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관은 며칠 뒤 밤을 틈타 부임지를 떠나 상경했다 합니다.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와 밴댕이 소갈딱지 신랑.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놈의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뀌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졌는데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번 흘리고 넘어갈 일인데 이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지라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낀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였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웃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신랑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만 일로 삐뚤어져서 도망가 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박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남 우세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가지고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자란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또 방귀를 뀌었습니다. 색시 딴에는 접대 한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라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참다 아주 대판으로 끼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래 놓으니 신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 터진 위인이 2번씩이나 실수했으니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신랑은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2번이나 내뺀 놈을 또 빌러 찾아가기도 무엇하고 빌러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위인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2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색시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던 것입니다. 색시는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고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러고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란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방귀 좀 뀌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가 버렸다고 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길래 사는 동네와 이름을 대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더러 호박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박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호박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호박씨는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죠. 했더니 남자가 허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었습니다.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다는 밴댕이 소갈딱지와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